2026년 1월 환율이 다시 폭등하고 있습니다. 1,450원을 넘어섰어요. 1,458원까지 치솟았죠.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막았던 1,480원 공포 기억하시죠? 그게 불과 2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본부장은 직설적으로 경고했어요. 1분기 환율이 1,500원을 넘을 수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연간 고점 1,500원, 신한은행은 하반기 1,510원을 제시했습니다. 환율이 1,500원 넘어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당신의 월급, 당신의 집값, 당신의 노후자금 전부 다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볼 건요. 왜 1,500원이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입니다. 주요 금융기관들이 올해 환율 전망을 내놨어요. 한국수출입은행은 평균 1,413원, 한국투자증권은 상반기 중 1,300원대 후반 진입 시도할 거라고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희망적인 전망이 아니에요. 한국투자증권 문다운 연구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미 한번 높아진 환율 상단은 지금보다 더 쉽게 더 자주 접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거든요. 상반기에 잠깐 내려가도 하반기엔 다시 튀어오른다는 얘기예요. 신한은행은 하반기 고점으로 1,510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연 고점 1,500원이고요.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본부장은 더 직설적이에요. 1분기 환율이 1,500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죠. 1월 8일 기준으로 환율이 1,451원까지 올랐어요.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까지 동원해서 1,429원까지 끌어내렸는데요. 불과 2주 만에 다시 20원 넘게 뛴 겁니다. 월요일 1월 6일에는 달러당 약 1,447원으로 평가 절하됐고요. 정부 개편과 지정학적 긴장 이후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잠시 안정화되었다가 후퇴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2개 기관으로 분리되면서 18년간의 통합 통제가 끝났거든요. 시장의 경계심이 높아진 거예요. 더 문제는요, 이게 상저하고 패턴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상반기에 떨어졌다가 하반기에 다시 오르는 거죠. 결국 2026년 평균 환율은 1,450원 선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2025년 원달러 환율은 1,43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24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연말 종가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주간 종가 기준 연평균 환율이에요. 2025년 평균 환율이 1,421.9원을 기록했거든요. 이게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1,394.97원을 넘어선 겁니다. 사상 최초로 연평균 환율 1,400원대를 기록한 거예요. 정부는 총력을 다했어요. 지난해 12월에 1,480원대까지 치솟자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를 확대했고요. 국내 기업의 해외 자금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유도 정책도 펼쳤죠. 12월 26일에는 장중 20원 가까이 급락하면서 1,429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시장은 잠깐 안도했습니다. 은행권도 일단 1,480원 공포는 넘겼다며 숨을 돌렸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2026년 새해 들어서 환율은 다시 고개를 치켜들었거든요. 1월 8일 1,451원, 1월 9일에는 전 거래일 대비 7.9원 오른 1,458.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어요. 7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정부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1,400원대 고환율이 이제 뉴 노멀로 자리 잡았다고요. 과거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는 원인이 다르다는 분석이에요. 그때는 급격한 외화 유출이 문제였잖아요. 지금은 수출은 사상 최대인데 달러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70%가 국민연금과 개인의 해외 투자 증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미 금리 차이는 1.25%포인트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를 한번 보세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약 771조 원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70조 원 넘게 늘었어요.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채권, 대체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달러를 사려면 원화를 팔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도 무시 못합니다.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규모가 지난달 24일 기준 약 306조 원이에요. 국민연금 해외 투자액의 40% 수준입니다. 2025년 9월 이후로는 서학개미 순매수 금액이 매달 50억 달러를 넘겼어요. 꾸준히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거죠. 이소영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경제의 3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모두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했어요. 수출 기업들도 달러를 즉각 매도하지 않습니다. 조선업체들이 달러를 많이 벌어오는데요. 환율이 높으니까 팔지 않고 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과가 뭐예요? 수출로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해외 투자로 달러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 수출 금자탑을 쌓았는데도 환율이 오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환율 상승에 한국은행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2025년 9월 기준 미국의 M2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5%에 불과했는데요. 한국은 8.5%에 달했습니다. 2022년 이후로 한국의 M2 증가율이 계속 더 높아요. 원화가 시중에 풀리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22년 PF 사태가 일어나자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지속적으로 RP를 매입했거든요. 최근에는 국고채도 매입했고요.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비판했습니다. 단기 유동성을 대거 공급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요.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기거나 해외 주식 투자 여력이 생기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환율 상승에 한은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예요. 문제는 한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섣부른 금리 인하가 과열된 원달러 환율과 수도권 집값에 기름을 부을 수 있거든요. 한은은 2025년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어요. 4회 연속 동결입니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통화정책 방향문에 금리 인하 기조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삭제됐어요. 이창용 총재는 1월 5일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통상 환경과 주요국의 재정 정책 관련 위험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요. 고환율 장기화는 한은의 금리 인하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수입 물가예요. 원화로 환산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국내 물가가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죠.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경고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을 유지할 경우 물가 상승률이 2.3%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요. 실제로 지난해 11월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2.6% 상승하며 5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어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소비자 물가는 2% 중반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커피 한 잔 값이 7,000원을 넘어가고 소고기 값은 60% 뛰었죠. 한은은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최근 높아진 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근원 품목보다는 수입 비중이 높은 비근원 품목, 즉 식료품과 에너지에서 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환율 상승은 물가에 대해 직접 효과와 2차 간접 효과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수입 최종 소비재 가격이 오르고 수입 중간재가 반복적으로 투입되면서 연쇄적으로 가격 인상 압력이 발생하는 거죠. 사람들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카페도 안 가고 고깃집도 안 가고 여행도 안 가요. 소비 위축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자재 비용이 올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고환율이 실물 경제를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있다는 거죠. 환율 상승, 수입 물가 상승, 물가 자극, 소비, 투자 위축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이 시작됐어요. 이게 바로 2026년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환율 인식과 대응 방식도 과거와는 달라졌어요. 3년 전 급격한 환율 변동기에는
기업들이 환율 급등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는데요. 최근에는 일정 수준의 환율 변동을 전제로 사업과 투자 전략을 운용하는 데 익숙해진 분위기예요. 기업 전반에 환율 내성이 생기면서 해지 전략도 환율 수준을 반영해 보다 정교하게 설계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달러 매출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를 체감하고 있어요. 외화 기준 거래가 대부분인 조선사들은 원화 환산 매출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해외 판매가 많은 자동차 업종 역시 환차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예요.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자동차 업체들은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를 봅니다. 조선업체들도 마찬가지죠. 달러로 계약을 맺고 원화로 비용을 지불하니까 환차익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기업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화학, 철강, 식품 업종은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들은 환율 해지 전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직격탄을 맞고 있죠. 금융권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은행들은 자본 비율에 직접적인 부담을 받고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위험 가중 자산 RWA가 확대되면서 보통주 자본 비율 CET1이 하락하는 구조거든요. 업계에선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CET1이 약 2bp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3분기 말 환율 1,400원 대비 현재 수준을 감안하면 이미 15, 16bp의 CET1 하락 압력이 누적된 겁니다. 2026년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가 전장보다 95.46포인트나 급등한 4,309.63으로 장을 마쳤어요. 오후 2시 36분께에는 2.06% 뛴 4,301.18까지 치솟아 전인 미답의 4,300고지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죠. 마감 직전에는 한때 4,313.55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1월 9일에는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33.95포인트 오른 4,586.32의 거래를 마치며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삼성전자는 7.17% 급등한 12만 8,500원으로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3.99% 급등한 67만 7천원으로 마감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2만 전자, 67만 닉스 시대가 열린 거죠.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2월 수출액이 695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4% 증가하며 역대 12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호실적이 힘을 실어줬어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6에서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CNS 선정 최고의 로봇으로 뽑혔다는 소식도 나왔죠. 조선 방산주가 강세를 이끌며 미국 국방비 증액과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새해 첫날에는 외국인이 6,447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는데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4,544억 원과 2,334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어요. 하지만 1월 9일에는 외국인 매도세에도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들의 태도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거죠. 2025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9조 원을 순매도했어요.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전자 보통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 51.98%로 50% 턱걸이하고 있거든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4,500을 넘어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딱 이 두 업종이 지수를 떠받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빼면 뭐가 남습니까? 한 다리로 서 있는 외줄타기 고개사를 상상해보세요. 지금 한국 경제가 그 모습입니다. 2025년에 AI 붐 덕분에 반도체 수출이 급증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4,100을 넘어 4,500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2026년에 AI 사이클이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AI 버블 가능성에 대한 경고와 함께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진 것도 원인이에요. 그 한 다리마저 꺾이는 순간 한국 경제는 그대로 추락합니다.
이창용 총재가 1월 5일에 경제 전망을 발표했잖아요.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거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부문 간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IT 산업만 잘 되는 K자형 회복이라서 IT 빼면 성장률이 확 떨어진다는 거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만 잘 되고 나머지는 다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건설업은 이미 죽어가고 있어요. 2025년 10월 기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28,800호입니다. 연초보다 22.8% 늘었죠. 이대로 가면 2026년에는 3만 호를 넘을 겁니다. 커피 한 잔 값이 7,000원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카페를 안 가요. 소고기 값이 60% 뛰니까 고깃집도 안 가고요. 내수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외골수 경제예요. 이게 바로 구조적 취약점이죠. 글로벌 AI 산업에 대한 기대 조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꺾이는 순간 우리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정부는 코스피 5천 간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장밋빛 미래만 얘기하는데요.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경고하지 않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이거든요. 2025년 2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9.7%예요. 가계빚이 1968조 원입니다. OECD 평균이 65%인데 우리는 25%포인트나 높아요.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기준금리가 2.5% 정도인데 이게 3%, 3.5%로 오를 수 있어요. 그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 6%를 넘어갑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는 40대 가장을 생각해 보세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3억 원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다면요. 지금은 금리가 4%라서 한 달 이자가 100만 원인데 금리가 6%로 오르면 한 달 이자가 150만 원이 됩니다. 50만 원이 더 나라는 거예요.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이자 150만 원 내고 생활비로 300만 원 쓰면 남는 게 50만 원밖에 없어요. 저축은커녕 애들 학원비도 못 냅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뭘까요? 집을 팔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들이 전국에 수백만 명이에요. 다들 동시에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사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만 넘쳐나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건설사 문제가 터집니다. 준공 후 미분양 28,800호가 3만 호를 넘어가면서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빠져요. 건설사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지어요. 이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아파트가 팔리면 은행에 갚는 구조인데 안 팔리면 은행에 돈을 못 갚습니다. 건설사가 부도나는 거예요. 건설사가 부도나면 그 건설사에 돈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도 같이 무너집니다. 도미노처럼요. 전세 시장도 같이 무너진다는 게 더 무서운 문제예요.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잖아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서 뭐 합니까? 대출 이자 갚는 데 씁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3억 원은 대출받고 2억 원은 전세를 넣었어요. 전세금 2억 원으로 대출 이자를 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집값은 4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2년 뒤 전세 만기가 되면 세입자한테 전세금 2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을 팔아도 4억 원밖에 안 돼요. 대출 3억 원 갚으면 1억 원밖에 안 남죠.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깡통 전세예요. 전국에서 깡통 전세가 속출하면 세입자들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전세금을 못 받으니까 다른 집도 못 구하고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전세 사기가 엄청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대규모로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럼 새로 집 사려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금리는 높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경제는 불안한데 누가 집을 삽니까? 다들 좀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해요.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얼어붙는 거예요. 정부는 1968조 원의 가계부채와 PF 부실을 막기 위해 억지로 돈을 풀고 있는데요.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뒤로 미루는 것뿐입니다.
2013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동산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유행했죠. 아파트 매매가 뚝 끊겼어요. 그때는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돈을 넣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돈을 빼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을 돌파하면 그 속도가 폭포수처럼 빨라져요. 외국인 돈이 빠져나가면 한국 경제 전체에 돈이 마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율 1,500원 재돌파 가능성이 높고 고환율 장기화로 물가는 오르고 소비는 위축되어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폭증하면 집 팔려는 사람 급증하고 건설사 자금난과 PF 부실로 금융권 위기가 오죠. 전세시장 붕괴와 거래 절벽이 한두 달 사이에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요. 개인은 현금 확보와 리스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의 20%에서 30%는 달러나 달러 자산으로 옮기세요.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겁니다. 미국 주식, 달러 예금, 금 ETF 뭐든 좋아요.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전환하세요.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한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불필요한 대출은 최대한 빨리 갚으세요. 빚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외국인 지분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폭락할 수 있어요. 레버리지를 더 끌어올리지 마세요. 연끌 비투 절대 안 됩니다. 카지노식 투자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외국인 선물 매도량과 여구의 환율, NDF 수치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 발표만 믿지 마세요. 1997년 IMF 위기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정부는 펀더멘탈은 튼튼하다고 했지만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이미 한국에서 돈을 빼고 있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정보가 월스트리트에는 있거든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배운 사람이랑 배우지 못한 사람의 계좌 잔고만 달라질 뿐이에요.